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관계는 틀렸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랑은 항상 정해진 순서와 허락된 관계에서만 시작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난받을 각오로 꺼낸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들으신 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39,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범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고백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들으면 누군가는 제게 돌을 던질 겁니다. 그건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선택이다. 슬픔이 널 망가뜨린 거다. 혹은 아주 소수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이상한 길도 선택하게 된다. 저는 그 어떤 말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제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저는 진짜로 무너질 것 같아서요. 사람은요, 어떤 날을 기준으로 두 조각으로 갈라져요. 그날 이전의 나, 그리고 그날 이후의 나. 제게는 그 기준이 아주 분명합니다. 남편이 죽은 날, 그날이 화요일이었다는 것까지 또렷해요. 아침에 남편이 현관에서 구두끈을 묶고 있을 때 제가 습관처럼 던진 말도 기억나요. 다녀와요. 운전 조심하고.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 최도연은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했어요. 우린 특별한 부부가 아니었어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부유하지도 눈물 날 만큼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히 웃고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화해하면서 살았어요. 아이요?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둘만 더 즐기자였고 그 다음은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엔 없는 삶에 익숙해졌죠.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는 생각했어요. 둘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사람은 가진 것에 익숙해질수록 잃는 걸 더 두려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잃는다는 것이 삶을 어떻게 갈아엎는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원래 남편은 회사 문을 나설 때 꼭 문자 하나를 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짧게라도요. 지금 나감. 집 가는 중. 그날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회식인가 했어요. 그런데 저녁 8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는 순간부터 목소리가 달랐어요. 단어가 딱딱했고 숨이 짧았고 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최도연 씨 보호자 되십니까? 경찰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몸 안의 피가 한순간에 식었습니다. 정확히는 식었다기보다 안쪽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굳고 손바닥이 미끈하게 젖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요. 현재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그 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이송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건 희망처럼 들리기도 했고 동시에 최후 통첩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묻는데 주소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겁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접수도 제대로 못하고 뛰었어요.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 바닥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발소리, 환자 보호자들의 울음과 전화 통화 소리, 그 모든 게 뒤섞여서 제 정신을 더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저를 별도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을 때 그때 직감했어요. 아, 여기서 좋은 소식은 안 나온다. 의사는 제가 앉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의사가 뒤이어 뭐라 말했는데 그 말은 제 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만 났어요. 영안실의 불빛은 유난히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잠든 사람처럼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평온해서 더 잔인했죠. 마치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하고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얼굴이라서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팔로 올라오는데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장난치지 말고. 그런데도 남편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 한 가지 감정이 들어앉았습니다. 세상에 나는 혼자 남았구나. 그 다음은 장례였고, 연락이었고, 문상이었고, 위로였고, 그 모든 건 마치 남의 일처럼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속에서 제대로 느낀 건 단 하나예요. 시아버지의 얼굴. 시아버지는 66, 늘 단정하고 정정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영안실 문 앞에서 그분은 한순간에 늙었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일 것처럼 휘청했고 소리도 없이 아들의 이름만 몇 번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울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울기라도 하면 감정이 빠져나가는데 시아버지는 마치 안에서 모든 걸 삼켜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어요. 전등을 켜도 빛이 따뜻하지 않았고 거실 소파는 공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넌 아직 젊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너 인생 살아라. 그 말은 배려였고 동시에 마지막 남은 예의였어요.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 상실에 갇혀 죽어버릴까봐 밀어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상하게도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없는 친정, 남편이 없는 명절, 남편이 없는 일상, 그 모든 걸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고백하는 게 제일 부끄럽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먼저 잃고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다가 그 아들마저 먼저 보내버린 사람을 괜찮죠? 라는 말 한마디로 두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저도 지금은 갈 데가 없어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어요.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혹은 더 깊은 감정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분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고 마치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당분간만. 그날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살던 집에서 남편의 사진이 거실 한켠에 걸린 채로 남편의 흔적이 아직도 문틈마다 남아있는 곳에서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서로 조심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릴 때도, TV를 켤 때도,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상대의 슬픔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말끝을 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데 의존이 생기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은 날이 춥네. 별것 아닌 말들이 그 집에서 살아남기 위한 숨 같은 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하루를 붙잡아주는 건 남편의 사진도 남편의 유품도 아니라 거실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안정감이, 그 따뜻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짐의 첫 신호는 새벽 3시였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슬픔이 나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남편이 벗어두고 간 슬리퍼였고, 부엌으로 나오면 시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신문을 넘기고 계셨습니다. 신문을 넘기는 소리,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 그 모든 일상적인 소음이 이 집에서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아침 먹어야지. 시아버지는 늘 그 말만 하셨습니다. 묻지도 재촉하지도 않는 말. 마치 저에게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상기시키는 주문처럼요. 처음 몇 달 동안 우리는 서로를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 부엌에 있으면 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버님이 거실에 계시면 저는 괜히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상대의 슬픔을 마주하는 게 너무 아팠거든요. 그분의 눈을 보면 제 안에 무너진 것이 다시 쏟아질 것 같아서 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불을 끄면 집이 갑자기 커졌어요. 침대에 누우면 남편이 쓰던 베개가 너무 넓게 느껴졌고, 귀를 막아도 집안의 정막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깨면 복도 끝 시아버지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기침 소리,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게 가라앉은 한숨. 울음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불을 더 꽉 붙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야 할 것 같다가도 그 문을 여는 순간 서로의 슬픔이 무너질 것 같아서 끝내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아는 척하지 않는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맡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고 세탁기를 돌리고 이불을 햇볕에 널었습니다. 그건 며느리의 역할이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그 집에 갇혀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셨습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어요. 회사 어땠니? 그냥요. 밥은 괜찮아? 네. 그 정도. 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보다 말없이 마주 앉아 있는 밥이 훨씬 따뜻했어요. 어느 날 제가 출판사에 복직한 첫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아버님이 하셨어요? 제가 묻자 시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재훈이 엄마가 자주 해주던 거라. 그냥 생각나서. 그 말에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은 아들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고 저는 남편과의 사소한 일상을 말했어요. 웃기도 했고 중간중간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조금 깊게 잠들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도 흘렀습니다. 남편의 일주기가 다가왔고 우리는 함께 납골당에 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아버님은 술을 한 잔 따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아빠 아직도 내가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난다. 저도 말했습니다. 여보,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버님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뭐가요? 옆에 있어줘서.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벽 3시,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다시 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복도를 걷다 아버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들렸어요. 억눌린 울음. 여보, 도연아? 아버님이 아내와 아들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이제 나 혼자야. 그 목소리가 너무 처절해서 제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혼자인 사람은 저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이후의 모든 선택을 조용히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도요. 저는 결국 문을 열지 못한 채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집에 없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아주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부산에 내려가신다는 말을 꺼낸 건 아주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수진아, 나 며칠만 부산에 다녀올까 한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부산이요? 동창들이 모임을 한다더라. 30년 넘게 못 봤는데 2박 3일 정도.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며칠 비오는 일인데 마치 집에 기둥 하나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괜찮겠니?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도 바람 좀 쐬고 오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떠난 뒤 단 하루도 떨어져 산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님을 배웅한 날 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미뤄둔 책도 꺼내 읽었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생각보다 훨씬 견디기 어려웠어요. 음식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숟가락을 드는 행위 자체가 의미 없는 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TV를 켜도 아버님이 앉아 계시던 소파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조용한 집이었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누군가의 존재에 기대고 있었는지를요.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님이었습니다. 수진아 자니? 아니요. 아직 안 잤어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느렸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부인이랑 같이 왔더라. 아버님은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만 혼자 앉아 있으니까 괜히 더 외롭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버님이 앉아 있을 호텔 방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넓은 침대, 어둑한 조명, TV 소리만 가득한 방. 여기 있는 게 괜히 후회된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버님, 저도요. 뭐가? 아버님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너무 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올라갈게. 아니에요, 아버님. 친구분들이랑 더 계세요. 아니야. 나 집에 가고 싶다. 그 말이 그날 밤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정보다 하루나 빨리. 아버님, 그 순간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아버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님도 잠시 놀라셨다가 천천히 제 등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보고 싶었어?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포옹은 짧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서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전날과는 분명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식사 후에도 각자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어느 날은 중년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나 보네. 아버님의 말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혼자보단 누군가랑 있는 게 낫죠.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진아, 너는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 그 질문은 아주 조심스럽게 던져졌지만 제 심장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젊잖아. 그런데 누군가랑 다시 산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돼요. 아버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도 그래. 그 말이 우리를 묘하게 닮은 사람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의 부재가 내 하루를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걸. 그건 더 이상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선을 향해 가고 있는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은 머지않아 말 한마디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젓가락 소리만 들렸고 TV를 켜도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한 거죠. 저는 회사에 다녀와도 일부러 늦게 들어왔고 아버님은 산책 시간을 더 늘리셨습니다. 피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이 감정이 잠깐 스쳐가는 착각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저녁이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컸고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을 때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요즘 너무 말이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하려고 했어요. 나도. 그 짧은 대답이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짚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많이 이상해졌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너를 며느리로만 보려고 하면 그게 더 어색해져. 그 말은 차분했지만 너무 솔직해서 도망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은 눈빛이었어요. 나는 요즘 내가 없으면 하루가 안 굴러간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 집이 텅 빈 것 같고 밤에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괜히 시계를 보게 된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이 선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안다. 그래서 더 무섭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를 이제 아들의 아내로만 보지 못하겠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고백이었고 돌아갈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을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그래요. 아버님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아버님이 부산 가셨을 때 집이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있다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없다는 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두렵고 의존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도 아버님을 잃을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그 말에 아버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겁이 난다. 이 감정이 너한테 상처가 될까봐. 저도 겁나요. 그래도 모른 척 하는 건 더 힘들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행동도 없었지만 이미 말로는 충분히 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자. 그래도 괜찮아. 다만 이 감정을 없던 일로 하지는 말자. 그 말이 이상하게도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한 문장만 맴돌았어요. 우리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게 아닐까? 그리고 다음 막에서는 이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타인의 시선, 오해, 소문, 그리고 선택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더 조심해졌습니다. 말은 줄였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짧아졌어요. 거실에 함께 앉아 있어도 소파의 끝과 끝을 지켰고 식탁에서는 접시 사이에 괜히 물병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눈에 띄었죠.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아무리 숨겨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문제가 시작된 건 남편의 대학 동기 박진우가 집에 찾아오면서였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그는 남편의 기일이 다가온다며 늦게나마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처럼 차를 내오셨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진우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다가 대화가 길어질수록 자꾸만 저와 아버님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형수님, 아직도 아버님이랑 같이 사세요? 네. 불편하진 않으세요? 그 질문에 아버님이 먼저 대답하셨습니다. 수진이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당연해서 진우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차를 마시다 말고 진우는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직 젊으시잖아요. 형도 형수님이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그 말에 아버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이는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어. 조용했지만 분명한 선긋기였습니다. 진우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느꼈어요. 누군가는 이미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걸.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이웃 아주머니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말이야. 아직 젊은데 시아버지랑만 살더라. 그 말이 제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걸음은 점점 빨라졌어요.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말을 꺼내자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느낀다. 사람들 눈이 달라졌어. 그 말에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집 안에서만 숨을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건 친정 언니 지은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마자 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무슨 소문 도는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말이 많아.
사람들이 너희 집을 이상하게 본대. 아버님이 나섰습니다. 지은 씨, 쓸데없는 소문입니다. 언니는 아버님을 보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너 괜찮은 거 맞아? 그 질문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의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너 혹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날 저녁 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아.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아버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무엇을요? 계속 숨어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집을 떠날 것인지.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각오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 집, 이 거리, 이 시선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남으려면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결정을 말로 꺼낸 건 아버님이었지만 그날 밤 가장 오래 깨어 있었던 건 아마 저였을 거예요. 이 집을 떠난다는 것, 단순히 이사를 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의 흔적이 있었고, 가족으로 불리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한 모든 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짐을 싸는 상상을 해보다가 저는 몇 번이나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도망일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일까? 아버님은 그날 저녁 유난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국은 식어갔고 숟가락 소리만 간간히 들렸어요. 수진아, 네 아버님, 만약 말이다. 내가 내 인생의 짐이 되는 거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람들 말이 그렇잖아. 나 같은 나이에. 아버님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분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늙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님이 두려워하는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제가 떠나는 것이라는 걸.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버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다 말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수진아, 아버님이 낮게 불렀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저는 거실로 나와 아버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혹시 후회하니? 그 질문은 저를 시험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분 스스로에게 묻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후회요? 네. 아니요. 하나도요. 그 말이 끝나자 아버님은 눈을 감았다가 아주 천천히 뜨셨습니다. 나도 그렇다. 그 짧은 문장이 이 집에서의 모든 망설임을 정리해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구는 두고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사진 액자를 내려놓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사진이었어요. 아버님이 제 옆에 섰습니다. 가져가자. 괜찮을까요? 잊자는 게 아니잖아. 같이 살아왔던 시간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 그 말에 저는 사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안고 가기 위해서. 이사를 나가기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스탠드 하나만 켠 채로요. 이상하다. 떠난다고 하니까 이 집이 갑자기 작아 보인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이 집에 맡기고 살았죠.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진아, 혹시라도, 네, 중간에 힘들어지면 언제든 말해라. 우리는 언제든 멈출 수 있다. 그 말은 도망칠 수 있는 출구를 남겨두는 말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멈출 생각 없어요.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심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럼 나도 끝까지 가보자.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 그리고 이름 없는 관계의 마지막 밤. 새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의 간격이 넓고 밤이 되면 파도 소리만 남는 곳. 이사를 마친 첫날 밤 우리는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가구도 다 들이지 못한 집, 커튼도 달지 않은 창문 너머로 달빛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상하지 않니? 이제 아무도 우리를 모른다는 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잠시 바다 쪽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숨이 좀 쉬어진다. 그 말이 참 정확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사랑보다 설명을 먼저 해야 했고 마음보다 눈치를 더 많이 봐야 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 같이 커피를 마시고 시장에 가서 생선을 고르고 저녁이면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어요. 아무도 우리의 나이를 묻지 않았고 관계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부부세요? 네.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깬 적도 없고 누군가 들을까 숨죽인 적도 없었어요. 혼인신고를 하러 간 날 구청 민원실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긴장되세요? 제가 묻자 그는 웃었습니다. 아니, 살면서 제일 늦은 결혼이 제일 확실한 결혼 같아서 서류를 내밀며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두 분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시네요. 그는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답했어요. 네. 대신 늦게 만났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누군가의 아내와 아버지가 아니라 서로의 배우자가 됐어요.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아주 작은 예식장이었고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도망치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죠. 끝까지 선택해줘서 가끔은 과거가 꿈처럼 떠오릅니다. 예전 집의 계단, 밤중에 들리던 기침소리, 서로를 배려하느라 한 발씩 물러서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걷고 저녁마다 같은 식탁에 앉고 잠들기 전에는 서로의 하루를 묻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해요.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 중에는 여전히 고개를 젓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도 그건 아니지. 도덕적으로 문제다.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누군가를 속이지 않았으며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늦은 시간에 너무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았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그를 부를 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고
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살아 있습니다. 이게 죄라면 저는 이 죄를 안고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행복하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온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덕과 행복 사이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깊은 사연을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